풀어보는데요. 기출문제의 단위로서 1번에서 28회 때 나왔던 겁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상 지문 길죠. 그래서 먼저 읽어볼 때 지방세법상 취득시기, 지방세법상 이렇게 나오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시기 틀린 것. 1번에서 연부취득 있으니까 연부금 지급일 맞죠? 밑에 단서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한 경우 였으니까 등기가 빠름으로써 등기일 맞고요. 그리고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매립간척 나왔죠. 이는 넣었으니까 이때는 준공인가일 가면 되는데 준공인가일 전에 사용 이랬으니까 사용일이 빠르죠. 사용일 맞고요. 3번 주택법 나왔죠. 주택법 단어 보자마자 맞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요. 사용 검사 받은 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주거환경정비법 정비법 나왔죠. 이때는요. 다음날 뒤에 다음날이 있어 없어요? 틀렸죠. 공고한 날에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죠. 여기에서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상 변경일과 공무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그리고 그 밑에서 변경일 전에 사용 이랬으니까 사용일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4번에서 부동산을 연부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로 한다. 틀렸죠. 최종 연부금 지급일은 연부금 완납일을 말합니다. 틀렸죠. 여기에 대한 내용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또 틀렸어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으면 등기일 갑니다. 그런데 등기일에 관계없이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죠. 두 개 틀린 겁니다. 5번 갑시다. 5번에 대한 볼 때 갑자기 날짜가 나왔어요. 날짜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운 중이 있을 거예요. 그 혼동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산시가 시켜줄 거예요. 문장에서 개인 간의 매매 이렇게 나왔으면 취득세, 취득시기 물어볼 때에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아예 보도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예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보지 말고 보는 것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 요 날짜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나와주면서 등기 날짜가 나왔다 하면 요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짜를 택해 가지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장을 가볼 때에 법인으로부터 일이 나온다고 할지 아니면 법인 간 매매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법인은 장부 작성합니다. 그럼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된 취득이니까 이때에 대해서 취득세, 취득시기 물어본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여기다가 답하시면 돼요. 만약에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와 등기 날짜 요 두 날짜가 같이 있다면 그때는 빠른 날에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5번에서 개인이 나오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 기억에서 개인으로부터 이랬으니까 개인간이죠. 개인간 됨으로 인해서 이때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 9월 30일로 답하면 되겠는데 등기 날짜도 있어요. 12월 18일 둘 중에 빠른 날이니까 9월 30일 될 것이고 니은에서 법인으로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11월 20일 등기 날짜 있으니까 같이 볼 때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빠르죠. 답은 11월 20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8번 보죠. 8번 볼 때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있으니까 개인간이죠. 개인간 매매로서 나왔으니까 보는 날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7월 28일
그리고 뒤로 가보니까 등기 날짜는 7월 20일. 빠른 날짜니까 7월 20일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연결해 보죠. 연결해 볼 때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에 의한 취득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를 볼 때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매매니까 유상 승계 취득으로서 과세됩니다. 과세되었으면 이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는데 취득일 정해줘야죠. 개인 간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느 날짜? 취득일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 날짜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함으로써 여기에서 세금액을 산정해야 돼요. 세금액 산정으로서 신고 납부하는데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제일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항상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취득일 발생이니까 거기에서 신고 납부할 때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갑니다.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40쪽 보시면 1가로에서 과세 표준, 취득세 과세 표준 보는데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뜻만 알았으면 과세 표준에 대해서 원칙적 내용은 구별이 가능합니다.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나 뜻을 알고 있으면 구별이 하기 아주 쉬워요.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또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면 과세하는 물건 가액이다. 이 내용이 과세 표현의 뜻이에요. 이 내용에 따라서 살펴볼 때 취득세부터 해보죠.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할까요? 취득하는 때 과세죠. 취득하는 때의 과세니까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취득 시기의 가액이다. 같은 말로서 취득 당시 가액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보시면은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 나오죠. 그리고 그 옆에서 연부 취득일 때의 취득 시기는요. 아까 보니까 연부금 지급이기로 했죠. 그럼 취득 시기의 가액이니까 연부금 그 내용을 줄이니까 연부 금액이에요. 여기서 조심하실 점, 연부금 총액이 아니에요. 연부금 총액 그러면 틀려요. 만약에 연부금 총액으로 나오려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연부금 완납의로 돼야 돼요. 그런데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일로서 연부 취득일 때는 연부금 지급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은 연부 금액답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로에서 이렇게 적어지죠. 매해 지급되는 금액. 매해 지급되는 금액이 바로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잖아요. 그런 내용으로서 매해 지급되는 금액 나오고 뒤에서 계약 보증금은 포함한다. 이 계약 보증금이 계약금을 말합니다. 계약금을 말하니까 당연히 포함되겠죠. 계약금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입니까? 아니면 결정입니까? 신고죠. 신고니까 요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지는데 이제 법에서 신고가를 말한다 하면서 비교적 법이 없다면 우리는 세금 안 내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신고했던 가액이 제로였어요. 그럼 지자체 입장으로서 비교하지 않으면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됨으로써 세금액은 제로가 되고 우리는 세금 안 냅니다. 그럼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취득세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급여도 못 준다는 이런 상황 나와져요.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비교적 법이 줍니다. 그 비교적 법이 신고가액의 뜻이에요. 이 신고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에 대한 내용이 신고가액의 뜻입니다. 그리고 시가 표준액이란 말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시가 표준액의 뜻이에요. 물건마다 매년마다 공고한다. 이랬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다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공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지의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토지에 대해서 공고한 것이 뭘 공고했습니까? 개별 공시지가 공고했으니까 같은 말이죠. 이렇게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에요. 이 신고가액 뜻만 알았으면 뒤에 있는 단서조항 다 알 수 있어요. 뒤에 단서조항 가봅시다. 동그라미 2번 가보죠.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에서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럼 이거 신고가액이 제로란 얘기죠.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면 어디가 클까요? 시가 표준액이 클 거니까 끝에서 시가 표준액 이렇게 나와져요. 또 다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그럼 어디가 클까요? 시가 표준액 크니까 끝말은요. 시가 표준액. 그러면 그 문장을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신고가액 뜻만 하시면 되겠죠. 뜻은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이런 예로서 나와져요. 그리고 또 다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서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나오면서 기역, 니은, 티귿, 니을, 미음까지 보니까 첫 글자가 국, 외, 판, 공, 법 돼 있죠. 첫 글자가 국, 외, 판, 공, 법 이렇게 나오죠. 객관성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서요.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입맞추지 않아 라는 거래가 바로 객관성있게 입증되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대편들이 입맞추지 않으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지급했던 가액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고해 줬으면 그 가액 그대로 믿어주겠다라는 의미로서 나온 것이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인데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여기 거래는 어때요? 여기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겠죠. 항상 사실상 취득가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 거래는 항상 사실상 취득가. 여기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의 거래는 뭘로? 신고가. 신고가로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보니까 비읍에서 부 나오죠. 읽어드리면 부동산 거래 신고 취득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은 이 부자가 없죠. 부자 없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래요. 이 내용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다가 기본세에 없는 내용 적어놨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취득 시기를 물어본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으로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다. 이 내용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중개업법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중개업법에 대한 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 A가 판 사람이다. 판 사람이었으면 이때에 대한 nun 판자다 매도인 되겠죠. 그리고
A가 팔았으니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B는 내가 판 쪽에 있으니까 상대편으로서 취득한자로서 매수인 되겠죠. 그리고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돼요. 이때 실질적 매매가액이 10억이었다 합시다. 여기에서 A가 이제 B를 찾아가요. 찾아가면서 나는 적용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당신은 취득세가 적용되니까 우리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 B가 그렇게 하죠 라고 응했다면 B는 병신됩니다. 왜 병신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가격이 실질적으로 10억이었었는데 8억이었다 해보죠. 8억으로 신고한다 합시다. 다운계약서로서요. 그럼 여기에 B가 8억으로서 신고하게 되면 등기부에가 매매가가 적어지죠.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등기법에서요. 그럼 여기에서 8억으로 적어집니다. 8억으로 또 신고했어요. 그리고 취득세에서 가장 높은 세율, 일반적 경우에서 높은 세율은 4%입니다. 4%를 고백해가지고 취득세 신고 납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팝니다. 양도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 적용되겠죠.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아까 보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이유로서 대표적 내용이 취득가를 빼주면 양도차익 나와요. 여기에서 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 자기가 얼마로 신고했냐면 8억에 신고했어요. 또 등기부에도 8억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정된 것은 8억으로 인정됩니다. 원래는 10억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신고가 8억으로 했으니까 8억 인정하는 겁니다. 8억 인정됨으로써 양도 차익은요 크게 나오겠죠. 양도 차익이 크게 나온다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도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할 때 이 세율 구조가 일반적으로서 누진세율입니다.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아주 높게 나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세 표준이 커졌으니까 세금액은요 높게 나옵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높게 나오는 세금 중에 하나예요. 높게 나온 세금을 높게 내기 위해서 낮게 나온 세금을 낮게 낸다? 어때요? 병신 아닐까요?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친구들하고 만나잖아요. 친구들하고 한 30명 정도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 술값은 제가 1차적으로 먼저 냅니다. 술값 내봤자 한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히 싸져요. 충분히 싸지고 그게 30명 중에서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했다고 하였으면 꼭 두세 명이 조 잡습니다. 조 잡는 것이 눈 가자, 단란주 좀 가자 이렇게 조 잡으면은 저는 이제 부추기죠. 가야지 하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눈사람 갔을 때 술값에 대한 내용 500만 원,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저는 1차 냈으니까 안 냅니다. 그게 정상이죠. 적은 술값에 대한 건 어때요? 그냥 내는 거 이렇게요. 내주고요. 큰 건요. 적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했잖아요. 어때? 병신이죠. 그럼 이 사람은 병신이 안 되려면 어떨까요? 안 되려면 무슨 다운 나는 아니야. 나는 업이야. 양도소득세 생각해서 나는 업하겠다 그래서요. 업한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양도소득세 직방이에요. 직방이니까 무슨 업, 나 다운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여기에서 서로 간에 평행성이 그어져요. 평행성이 그어지니까 요 10억 가격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으로서 나온 이론적 내용이에요. 이론적 내용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로 되고 보니까 여가 개인간이죠. 개인간이니까 취득세, 취득시기 물어본다면요. 개인간 매매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이었죠. 그래서 문제상으로서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취득세, 취득시기 물어봤다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하나 과세 표준 물어봤었다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왼쪽 페이지로 오셔서 3번 봅시다. 3번에서 건축물을 건축, 가로하면서 신축, 재축은 제외. 이 보니까 이 건축에 대한 내용은 대표적으로서 뭘 말했냐면 증축을 말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내용이 신축, 재축, 증축, 개축이죠. 거기에서 가로 보니까 신축과 재축을 제외했으니까 요 건축은 대표적으로서 증축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증축이라고요. 적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니까 개수 나오죠. 자, 먼저 봅시다. 증축일 때 가액은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을 과세해야 되겠죠. 증가분만큼 과세하니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증가한 가액이란 말은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그럼 변경 후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금액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의 의미는요. 차액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차액을 의미합니다. 그럼 증축이었을 때 증가한 가액인 차익 금액 가지고 신고해요. 그때 시가평액과 시가평액의 차익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 보니까 시가평액의 차익이 커요. 그럼 뭘로 갈까요? 시가평액의 차액.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국외판공법 부에 해당되지 않죠.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때 과세 표준은 뭘로? 신고가. 신고가란 말은 시가평액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에요. 그럼 증가한 가액으로서 신고한다는 얘기겠죠. 신고했을 때 시가평액의 차익과 비교해 보니까 시가평액 차익 크다면 뭘로? 시가평액의 차익이다. 이런 의미로서 나와져요. 또 다시 개수했다. 그럼 개수 내면은요 엘리베이터 설치한 경우죠. 설치한 경우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같이 어떨까요?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서 똑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됐으면 같이 어떨까요?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을 과세함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와주는데 여기에 대한으로서 이 증가한 가액은 신고가로서 차액을 말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단서갑니다. 박스 안에서 단서. 다만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 경우는 자, 이 보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소요 비용을 입증했죠. 그러면 이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했으니까 이때는 믿어줍니다. 믿어줌으로써 뭘로? 소요 비용 가는 거예요. 아까 국외판공법 부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가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판결문과 법인 장부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을 입증했으니까 그 비용 그대로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단서에 대한으로서 그 비용을 한다. 소요 비용으로 한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이해는 했을 거예요. 이해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때는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이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고요. 또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앞에 글자가 붙은 것이 법인 이 단어가 붙을지 아니면 판결문 이 단어가 붙어 있다면 그때는 뭘로? 소요 비용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문제 풀기는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건 소요 비용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건 어떤가요?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 있을까요? 법인, 판결문. 이 말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이 없이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 증간가액으로서 차액이다. 차액으로서 신고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지목 변경 앞에가 법인자, 판결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소요 비용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서 봅니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나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방금 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의 단위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이에요. 뜻에 대한 내용 예습 안 했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은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 전에다가 동그라미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1부터 6까지의 간접 비용에 합계를 한다. 말 엄청 어렵죠. 말 엄청 어려우니까 쉽게 합시다. 어렵게 고상한 말로 쓰는 게 낫습니까? 쉬운 게 나을까요? 쉬운 게 나아요. 쉬운 걸로서 알고 있으면 문제는 금방 풀려요. 그런데 꼭 보면은요, 어려운 것만 계속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것만 계속 공부하니까 오랫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쉽게 적어줄게요. 거기에다가 거기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이렇게 적으세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돈 지급한 금액, 돈 준 금액이란 얘기예요. 돈 준 금액이다.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요. 예단으로서 그러면 볼까요? 제가 이 분필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 3만 원 주었어요. 그럼 이 분필의 취득가액은요? 3만 원. 이겁니다. 이 내용을 아주 어렵게 적은 것뿐이었어요. 법적 내용이니까 당연히 어렵게 적어지겠죠. 또 해볼까요? 자, 이어서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을 때 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이 바로 뭘까요? 신축가죠. 신축가액이 취득가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서 돈 준 금액에 대한 일로서 볼 때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 주겠죠. 설계비 주고요. 또 건물 신축하기 위해서 인건비 주고요. 자재비, 경비 주겠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 자재비와 경비에 대한 내용은 이 건축물에 직접 들어간 거예요. 직접 들어간 거니까 이 내용은 직접비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역 증거예요. 영역 증거니까 뭘로? 간접비. 그래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된 금액이다. 이런 의미로서 나와주는 것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실제로 돈 준 금액이다. 뭘 하기 위해서요?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내용도 충분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단서까지도 알 수 있어요. 단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단서 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여기 볼 때 일식으로 지급할 때에 할인 받겠죠. 그럼 돈 줄 때에 할인 받은 금액으로 돈 줄까요? 할인된 금액으로 돈 줄까요?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보죠. 자, 법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분양받았어요. 이때 분양가액에 대한 내용이 8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그래서 8억을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중금액이 얼마입니까? 8억.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니까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법인에게 돈을 줄 때에 계약과 동시에 일시급 줘요.
일시급쯤이면 계약일로부터 중동까지의 이자, 중동부터 완불까지의 이자 금액을 깎아줄 거예요. 깎아줌으로써 이때 금액이 7억이었다 합시다. 7억이었다. 그러면 돈 얼마 줄까요? 7억 주겠죠. 이게 할인된 금액이에요. 할인 받은 금액으로 줄까요? 할인 받은 금액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으로 돈 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돈 준 금액이 어딜까요? 할인된 금액. 이제 되시겠죠? 거기서 포인트 잡는 것은 할인된, 된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할인된 금액이다.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돈 안 준 금액이니까.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되고요. 또 이 정도 하였으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단위로서 보니까 용역비 나오죠. 용역비가요 간접비예요. 이게 바로 설계비죠. 설계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대해서는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위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볼 때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은 빌려온 금액이에요. 빌려온 금액. 자, 빌려온 금액으로서 여기에서 아까 인건비랄지 자재비, 경비 주겠죠. 그리고 빌려왔으면 뭐가 나올까요? 이자 나옵니다. 그 이자에 대한 이로서는 부는 본에 따라가요. 본에 따라가면서 간접비로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연부 취득할 때 연 단위로 돈 주고 취득하게 되면 이자 금액이 있겠죠. 그 내용이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입니다. 그리고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로 나와주는데 여기 보니까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이죠. 개인은 제외란 말이고요. 그럼 반대로 법인은요.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을 결과적 내용으로서 해볼 때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할부 이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연불 이자, 연부 취득했을 때 연불 이자에 대한 내용과 연체료에 대해서는 개인,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로 되고요. 그리고 또 법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이 나왔겠는가를 살펴볼 때에 개인은 돈 준 금액 안에가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가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두 번으로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은 제외된다 이것이고요. 법인은 장부 작성합니다. 장부 작성할 때 기업회계균에 의해서 장부 작성 들어있어요. 기업회계균에서는 할부 취득이든 연불 취득이든 어음 취득이든 현금 취득이든 법인은 장부 작성할 때 현금가로 적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이 차이점 때문에 나온 것이 이 법률입니다. 이제 그 내용으로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럴 때 자 개인이 취득한다 이거죠. 개인이 차량을 취득해요. 차량을 취득할 때 이 차량을 현금가로 취득했다. 현찰 주고 취득했다. 그때 가액이 1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이 똑같은 차량에 대한 내용을 할부로 취득한다. 그러면 현금가에다가 뭘 붙일까요? 할부 이자금을 치겠죠. 현금가 1억에다가 자 할부 이자에 대한으로서 1,0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개인이 할부로 치겠어요? 할부로 치겠다면 돈 줘야죠. 얼마 줄까요? 돈 준 금액은 1억 1,000만 원 주겠죠. 그럼 거기에서 요 1,000만 원이 할부 이자 금액인데 요 금액을 또 붙이면은요. 몇 번 붙입니까? 두 번. 두 번 붙임으로써 이건 이중과세는 거예요. 돈 준 금액 안에가 할부 이자가 들어있으니까 요 금액 어떻게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요. 다시 이제 볼 때 똑같은 내용을 법인하고 같이 갑시다. 법인. 자, 법인
차량을 취득했다고 하였으면 현금 취득이든 할부 취득이든 연부 취득이든 어음 취득이든 현금가로 적으라겠어요. 현금 적으니까 법인은요. 장부 작성할 때 차량해가지고 현금가 1억 적어요. 그러면 자 개인이 할부 취득했을 때에 그때 가액은 1억 1천. 여기는 1억. 형평성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밑에다가 딱 적어요. 이자 해가지고 1,000만 원 이거 적어요. 그럼 합치면은요. 그러면 1억 1천. 여러분들이 학교는 시간에 배웠을 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배웠죠? 안 배웁니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태로서 볼 때 현금가로 적어놓고 밑에다가 붙이죠.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자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이자 금액에 대한 이유로서 법인 장부 작성하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 내용으로서는 둘 다 같아요. 둘 다 같은데 장부 작성하냐 안 하냐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법이 나온 겁니다.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이제 이건 구별하시면 돼요. 이건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동그라미 5번 갑시다. 또 5번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으로서 보는데 자 여기서 취득대금 외에다가 취득대금 밑에다가 적으세요. 현금 지급액이라고 적으세요. 현금 지급액 이렇게 적어줘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전혀 이해 안 가요. 현금 지급액이라고 적었으면 이제 연계시켜 볼까요?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죠. 여기에서 현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돈 준 금액은 7억 줬어요. 그리고 조건이 채무를 인수한 조건이에요. 그때 토지에 있는 채무에 대한 내용이 3억이었어요. 얼마 취득입니까? 10억이죠.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포함시켜줘야 돼요. 이게 채무 인수액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식적 내용이에요. 내용으로서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또 다시 6번 갑시다. 6번에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채권 매각 차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킵니다. 자, 여기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주택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액면가는 종이에 적어져 있는 금액이에요. 액면가가 1억이었다 합시다. 그럼 이 1억 금액에 대한 내용의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에 팔아요. 은행에 팔게 되면 이때에서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돈을 받을 때 그 받았던 현금 수령액 금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이난 손실은요. 3천만 원. 요 3천만 원을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여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가 주의 나와져요. 주의에 대한 이유로서 다음의 1부터 4까지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포함되지 않냐면요.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아까 취득가액의 뜻이 뭐였습니까? 취득 시기 이전에 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금액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여기는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한번 볼까요? 1번 보세요. 1번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자, 취득하고 난 다음에 팔겠죠. 그러면 전일까요? 후일까요? 후니까 이 광고 선전비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읽어보면 아시겠나요?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였던 비용. 이건 어떨까요? 이용하는 자가 부담했던 비용을 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이런 미친. 아니죠. 여기는 어때요? 들어가지 않겠죠. 당연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 보세요. 3번 이주비. 이사 비용이죠. 이사 비용은 취득한 후에 이사할까요? 취득 전에 이사할까요? 일반적 경우 생각합시다. 일반적으로 취득하고 이사하겠죠. 취득하고 이사하니까 요 이주비는요 들어가지 않는다. 후 비용이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습니다. 환급 받으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어떤 금액이었어요? 실제로 돈 준 금액이다. 돈 준 금액이 사실상 취득가다. 이거잖아요. 자,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로서 한번 풀어봅시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1번에서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서 옳은 것. 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여기 보니까 이때 과세 표준은요. 사실상 취득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잖아요. 사실상 취득가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서 총 매매대금은 5억. 총 매매대금 5억 주겠죠. 5억 취득가액에 포함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총 매매대금 외에 현금 지급액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갑이 대신 돈 줬죠. 얼마 줬어요? 1,000만 원. 돈 준 금액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제외돼요. 포함돼야죠. 돈 준 금액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밑에서 채권을 만기 전에 은행에 팔므로써 발생된 매각 차손 들어가야죠. 해당되니까 1,100만 원까지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금액은 5억 1,100만 원.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어때요? 쉽게 풀어쓰는 게 낫죠? 돈 준 금액이 어때요? 실지 취득가다.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밑에서 5번 갑니다. 5번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연부 취득일 때는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연부 취득일 때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 연부 금액이죠. 그리고 그 금액에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맞죠? 맞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또 6번 봅시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 자, 보니까 어디가 큽니까?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 산수 공부합니다. 시가편이 크잖아요. 뭐로 갈까요? 시가표준에. 그런데 신고가액이다? 틀렸죠? 6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번 갑시다. 8번에서 법인과의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현한다. 틀렸죠? 법인이죠. 법자 나왔으니까 뭘로? 사실상 취득가. 8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1번 개인이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던 금액으로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포함될 수 있는 걸 골라라 이거죠. 자, 보니까 여기에서 취득이 국가 취득일까요? 아니면 개인 취득일까요? 개인이 국가로부터 했으니까 개인 취득이죠. 만약에 국가 취득이었으면 비과세입니다. 개인 취득이었으니까 이때에 대해서 이제 개인 취득 알고 보면서 기억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일시급 나왔죠. 그리고 할인 받은 금액이죠. 그러면 돈 준 금액이에요? 안 준 금액이에요?
할인 받은 금액은 안 준 거잖아요. 아, 준 겁니까? 아, 저 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돈 준 금액 아니죠?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혹시 할인 받은 금액을 줄 분 계시면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항상 받을게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요.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연불 이자와 연체료, 개인 취득이죠. 개인 취득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부 이자, 연불 이자, 연체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니을에서 취득대금 외에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은요. 취득가액에 포함되겠죠. 그럼 포함된 거 골라라 하겠으니까 니은과 니을로서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받고 이제 과세 표준을 살펴봤으니까 여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구별하죠. 예, 세율 보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세 개로 구성됐어요. 취득세 세율은 일반적 세율에 대한 이로서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이로서 세율의 특례, 또 하나는 일반적 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되는 경우인 중과 세율,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표준 세율을 물어보고 싶으면 문제에다가 표준 세율 은이라고 적어져요. 또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고 싶다면은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져요. 그리고 중과세율 물어보고 싶으면 중과세율 적어져요. 적어진 내용들에만 답하시면 돼요. 혼자 머릿속에다가 시나리오 그리지 마시고요. 혼자 머릿속에 시나리오 그리고 문제 푸신 분도 많이 봤으니까 시나리오 그리지 말고 물어본 대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표준세율을 먼저 볼게요.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숫자로 나온 거라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암기하세요. 암기하시는데 제가 웬만해서 숫자에 대한 내용을 외우란 말은 안 드리는데 이 내용만큼은 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왜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가 원인도 말해줘요. 원인 말해줬으면 숫자가 나온 이해되겠죠. 그 나온 원인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해했으면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까지 알려줄게요. 그리고 그 암기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 풀 때 쓰는 요령까지 해줄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 암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습천을 읽어드립니다. 자, 44쪽에서 기억, 상속, 농지 취득은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28, 유상, 농지 취득은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 취득은 1000분의 40, 증여, 증여는 농지와 농지 이유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1000분의 35입니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로서 취득했다면 그때는 1000분의 28이고요. 원시 취득했으면 1000분의 28로 되고 분할 취득이다. 거기서는 1000분의 23. 그리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나왔다면 6억이었을 때는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1000분의 20, 9억 초과로 나온다면 1000분의 30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예습했으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던지, 어떻게 나왔던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곧 드리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